갭매수가 늘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전세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유기를 했냐면은 전세 대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유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대 부동산 1등 채널을 꿈꾸는 최부심 채널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야망남이 되었냐고요? 몰라, 나도 좀 잘해보자. 어쨌든 자, 근데 오늘 얘기는 추경호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너무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이제 각색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실에서 기사가 나간 것은 6억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서울의 31%나 되는데, 31%나 되는 사람들의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나간 거거든요. 어쨌든 추경호 의원은 이제 그 국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개헌 시기에 여러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민주당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당을 향해서 이런 날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인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그 데이터들이 결국 의원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건 결국 베이스는 국토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 국토부에서 제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저는 국토부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라든가 전세낀 갭매수, 보증금 승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금융위처럼 공개를 아예 해버리는 것이 많고 깔끔한데, 그거를 공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그 시장 데이터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 받고 사거나 전세 끼고 사잖아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월 단위로 지역별로 다 공개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의원실의 기본 데이터는 이겁니다. 6억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회색선인데요. 보시면 24년 1월에는 21%였는데 지금 보시면 전성기 때는 올해 2월에는 35%도 넘었고 지금도 33%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6억 이상 대출을 받은 이 주의, 혹은 6억 이하 대출을 받아도 대출을 언제 받죠? 대출 언제 받냐면은 강세장일 때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는 언제 일어나냐면 매매가가 올라갈 때 일어나잖아요. 매매가가 올라갈 때 일어나는 건 집값이 더 오를까봐 집을 사면서 이 주택대출을 받는 거랑 부동산 실거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작년 6월과 8월에 주택대출이 한 번 일었었고, 올해는 그거보다 좀 더 세게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2, 3월에,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는데 6월 나왔다면은 굉장히 치솟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 지수가 6월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택 매매가랑 대출이 동일하게 흐른다면, 대출을 잡는다면 결국 주택 매매가도 안정화된다는 게 아주 간단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결국 국토부에 있는 거를 한번 계량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요. 서울시 아파트 지수 변화율하고 서울의 갭 투자 비중이 파란색 선인데 두 개가 똑같이 간다는 거를 보자마자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갭 투자율이랑 실거래 지수가 동행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전세 끼고 갭매수 하게 되면, 요즘은 전세 끼고 후순위 끼고 갭매수 했죠. 전세 끼고 갭매수 하게 되면은 결국에 해당 지역에 초과 수요가 들어오는 거가 되거든요. 부동산의 기본적인 수요는 로컬 수요인데,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니까 로컬 수요인데,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로컬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수요가 있는데 전국적 초과 수요가 존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갭 투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하는 게 80%고 서울 외 지역이 20%가 사는데, 지금은 서울 70%, 서울 외 지역이 30%니까 서울 외 지역들이 초과로 해당 부동산을 사게 되면서 가격이 뜨고, 가격이 뜨면은 로컬 수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또 따라가고, 이게 서로 이제 막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전세가 있고 나서부터는 2010년대 내내 이랬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그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1일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게 만들어졌죠. 지금 10년 아직 안 됐는데, 그 자금조달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분석을 했었던 게 2018년도 9.13 대책을 낼 때 분석을 했었고요. 그 자조서 사항에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저도 2018년 말에 책도 냈었고,
그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징한데 그냥 전세 낀 갭매수가 늘어나면은 매매가가 올라갔길래 그래서 갭매수가 늘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전세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유기를 했냐면은 전세 대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유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강남 한번 봐볼까요? 강남구는 주황색이 강남 집가 변동률인데 강남 올해 2, 3월에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올해 2, 3월 기준으로 전세 낀 갭매수 비중이 6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갭 투자가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3월, 4월부터 토어제로 재지정을 하면서 일부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완전 다 묶어버렸잖아요. 다 묶어버리니까 이게 완전 박살나 버리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강남을 2, 3월에 엄청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뭐 주담대 받고 초고소득자들이 서초 강남 송파를 대출받고 산다고 오해하시지만은 그런 사람보다는 전세 끼고 갭매수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 트로피 아파트로 자기가 돈 벌 만큼 벌어가지고 엑시트하면서 현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세 낀 갭매수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생애최초 후순위를 열어주니까 진짜 많이 했죠. 이 사람이 4월, 5월부터 막히니까 어디로 갔냐? 이제 마포로 갔죠. 갭자들이 4월, 5월부터 마포로 갔는데 전세 낀 갭매수 마포의 갭 비중이 원래 45% 이하여서 시장이 안정세였는데 4월, 5월부터 튀기 시작하더니 4월부터 강남이 막혔으니까요. 그래서 마포와 성동으로 소위 서울 4분위 지역으로 전세 낀 갭매수가 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떴고 그 가격 뜬 거를 누가 따라갔어요? 그 뜬 가격에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받으면서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갭매수가 나타난 이런 패턴이 시장을 항상 먼저 움직여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노원구는 왜 안 오르냐? 노원구는 갭 투자율이 늘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24년과 25년 기간으로는 그냥 4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서울 전체가 임대 60% 자가 40이지 않습니까? 그 거주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자가 40이고 임대 60이고 그냥 그 레벨에서 그거보다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매가 강세가 나타나기가 어렵고요. 다른 지역 다 오르면 여기도 이제 갭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이런 지역의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소위 피날레를 했는데 그 피날레란 경착륙이죠. 경착륙이 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은 것입니다. 전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문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제가 뭐가 다르냐고 느끼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전세가 문제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일부의 사람들만 했습니다. 이제 저도 포함해서 제가 전세라고 문제라고 얘기를 해봐야 저쪽에서는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전세는 서민 대출이고 전세 대출이 없으면 서민들이 불편해하고 뭐 전세 대출에 대해서 대출이 문제다라고 하면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 대출이 문제인데 특히 대출에 대해서 노위험으로 무위험으로 은행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듣질 않았고 전세를 건드리면 표가 날아간다는 생각에 전세를 영원히 건드리지 않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전세 가격이 앙등했던 이유 그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매 실거래가 그대로일 때 빨간색이 매매 실거래인데요. 이게 그대로일 때 전세가가 2배 올랐거든요. 이 전세가가 2배 오른 게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세는 원래 매우 서서히 올랐어요. 서서히 그냥 움직여 왔었는데 이렇게 2배 올라간 거는 이때 전세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세 실거래 지수가 먼저 갔고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 갭을 쌓기가 용이해지면서 갭 투자자가 활성화된 게 2014년부터 일어났던 그 3차 강세장 2014, 2021까지의 그 강세장이 결국 전세 레버리지 강세장이거든요. 그 전세를 2배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로 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그렇게 앙등했던 거에 대한 수혜를 전세 끼고 갭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벌어가지고 노출 많이 늘리던 게 과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 삼으면은 항상 그냥 들려오는 대답이라는 게 전세 대출이 문제라고 했을 때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전세 제도는 민간의 그 사금융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지든 말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멀쩡한 시장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2배급으로 펌핑시킨 것이 전세 대출과 전세 대출 보증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없어서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임차인 보호에 가깝거든요. 그냥 제가 전세 3억으로 들어갈 때를 전세 6억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불편한 것이지 전세 3억인 데를 80%까지 대출할 줄 테니까 너 6억으로 살아 이거는 전세가가 인위적으로 부양되는 부분에 가깝고
그거는 이제 전세 거품이 생긴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썼던 책인 소름곡식 책도 전세를 뭐 다 분해하는 책인데, 결국 현재 우리나라 전세는 시장 전세 가격이 아니라 부풀려진 전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제도와 대출제도를 통해 가지고 소위 펌핑이 됐어요. 2배 정도가. 그 펌핑된 2배 정도의 전세 가격에 대해서 힘을 빼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첫 번째 금융부처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주택금융을 다루는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요. 20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주택을 공급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6.27 대책 보면서도 요즘도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금융이었구나 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진짜 한 7년째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택은 금융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간 이런 금융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리 실패는 국토부 중심의 공급 중심자들을 넣다 보니까 금융대책에서 펑크가 났던 거고, 지금은 금융부처의 여러 이론 체계를 베이스로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잘못됐던 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 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근거를 주는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DSR, 가계대출 중에서 DSR 받는 게 45%밖에 없다. 중도금 DSR 안 받고 있다. 전세대출 DSR 안 받고 있다. 정책대출 DSR 안 받고 있다. 그럼 DSR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가계대출을 DSR 체제로 갖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그런 논리가 마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DSR 우회 수단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전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품 전세 가격을 일반 전세 가격으로 다시 원복시키는 2010년대 이게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원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좀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냐 갑작스럽게 하냐, 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없는 거는 장기 민간임대가 없거든요. 장기 공공임대도 일부 계층만 있는데, 결국 보편적인 장기 공공임대가 없고, 그리고 보편적인 장기 민간임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임대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데,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이클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돈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장기 투자 자금들을 지금 넘치기 직전이거든요. 돈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땅은 이제 민간이 많이 가지고 있죠, 도심 내. 그래서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잘 활용하면 되는 그런 비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개발하게 된다면은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그런 매기를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땅이 민간이긴 하더라도, 혹은 땅이 공공이어도 결국 도심 내 장기 임차라는 매기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단기 임차만 존재하니까 2 더하기 2도 단기인 거 아시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장기 임차가 된다고 하면은 주택 구입에 대한 그 니즈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 시장에 매기가 필요하고, 그 매기 투입과 함께 그냥 거품으로 퍼올려진 전세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쓰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어떤 의미로 실수요자 마켓으로 점점 가긴 하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나올 수 있고, 새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는 8월 이후에 무엇을 발표하는지를 보면서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